탁구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잇따라 나온 뒤 실내 운동시설 등에서의 감염 걱정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이용을 자제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위해 행정당국이 무더위 쉼터를 열지 않고 있는데요. 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이 머물 공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남북 접경 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둘러싼 논쟁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민통선 지역 주민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등교 개학을 연기했던 부평구와 계양구 학교들이 11일부터 등교 수업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서울의 한 탁구장에서 확진자가 나온 후 관련 확진자가 50명을 넘어섰는데요. 밀폐된 공간에서 운동을 해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실내 체육시설의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의 한 탁구장. 방역당국은 지금까지 관리 대상에서 배제됐던 탁구장 등 실내 체육시설을 관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나선 겁니다. 인천시에서 온 공문에는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던 신고체육시설 그 4개 업종에다가 거기다 탁구장하고 배드민턴장이 포함이 됐더라고요. 운영 자제를 권고드리고 일단 불가피하게 운영을 하시는 사업주는 방역 수칙을 준수해서 해야 되고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보면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그럼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내 스포츠를 할 수 있을까? 마스크를 쓰고 탁구를 해봤습니다. 빠르게 공을 주고받는 운동, 활동량이 상당했습니다. 그러게 힘드네. 숨 막히는데? 네, 지금 한 10분 정도 탁구를 해봤습니다. 지금 제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요. 땀도 많이 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마스크를 벗어버리고 싶은 그런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 1시간가량 더 운동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마스크를 벗지 않고 운동을 이어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탁구장 같은 실내 체육시설에서는 바이러스의 감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몸에 열이나 마스크를 벗을 확률이 높을 뿐더러 공 등 장비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아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운동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마스크를 잘 끼기가 어렵습니다. 공동으로 물건들을 같이 사용하면서 이렇게 접촉자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매개물을 통해서 감염이 됐던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보나 또 결과론적으로 보나 탁구장에서의 감염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현재 전문가들은 앞으로 2주 정도는 실내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말고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김포 통진읍에 거주하는 60대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포시는 이 환자가 지난 5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의 콜센터 건물에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환자는 해당 콜센터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나왔다는 사실을 접하고 검사를 받았고 9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포시는 확진자의 이동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평구와 계양구의 학교들이 오는 11일부터 등교 수업을 재개합니다. 부평구와 계양구의 학교들은 지역 내 확진자가 늘면서 그동안 등교 수업을 미뤄왔는데요. 고광필 인천시 감염병관리지원단 부단장은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하고 학교 내 방역을 철저히 한다면 등교 수업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인천시 같은 판단을 바탕으로 부평구와 계양구의 등교 수업 재개를 결정했습니다.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노인시설 대부분이 문을 닫으면서 폭염을 앞둔 취약계층의 걱정이 큽니다. 노인층이 감염병에 취약하다 보니 내려진 조치인데요. 수도권은 어떤지 김초롱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네, 저는 지금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한 노인정 앞에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는 이곳 노인정에서 동네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식사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노인복지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은 지난해 여름 주말에도 문을 열어 어르신들이 폭염을 피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임시 휴관 중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취약계층의 경우 폭염을 앞두고 걱정이 큽니다. 영화를 여름에 더우면 노인정을 가야 되는데 에어컨 들고 저렇게 못 년이 어떻게? 더워서 억지로 살아요. 경기 지역의 경우 주민센터와 금융기관 등이 무더위 쉼터로 운영 중이지만 대부분 업무를 위해 잠시 대기하는 공간으로 편하게 쉬기는 어렵습니다. 인천 지역은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노인시설이 모두 문을 닫으면서 이용 가능한 쉼터는 8곳 중 1곳으로 줄었습니다. 인천시는 남은 무더위 쉼터인 주민센터와 은행 등 상시 개방시설 107개소를 중점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경우 지난달 파악한 무더위 쉼터는 3,709개소로 현재는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서울시는 열대야 발생 시 자치구마다 대형 체육관 등 실외 장소 1곳을 무더위 쉼터로 개방하도록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둘러싼 논쟁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를 여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이제는 평화가 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또다시 드라마가 터지는 실효성이 없는 지역 경제에 도움이 안 되고 지역 분위기만 망치는 그런. 북에서 거기 다 포탄 던질 수 있어요. 그 우리만 죽는 거예요. 군의 허가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민통선 안 마을. 60여 가구가 모여 사는 김포 용강리 마을 주민들에게 대북전단은 공포의 대상입니다. 2014년도에 그때도 똑같이 이렇게 계속 대북 전단을 날렸어요. 근데 그때 이제 북에서 경고를 했지. 더 이상 날리면은 이제 발포하겠다. 근데 계속 날리니까 그때 연천에다가 고사총을 쐈는데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그걸 보고 이 접경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했지. 누군가에게는 표현의 자유라지만 이곳 주민들에게는 다른 의미였습니다. 말 그대로 공포입니다. 2012년도에 연평도 포격 사건 났을 때 그 광경을 우리 민통선 주민들은 보았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라는 취지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주민들이 모은 일부 전단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주민하고의 공감대가 되는 그런 내용도 아니고 전혀 이상한 내용. 이번에 한 것도 보니까 보지는 못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포르노 수준의 그런 북쪽으로 전단을 날려보내려는 단체들과 이를 막으려는 주민들 사이의 충돌은 반복됐습니다. 대놓고 언제 날린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간적으로 글로 가서 물리적으로 막 막기도 하고 했는데 몰래 날리는 거야. 밤에 그것도. 갈등의 흔적은 마을 곳곳에도 남아 있습니다. 용강리 마을에서 멀지 않은 야산입니다. 이곳 산 꼭대기에서 대북전단을 날려보낸 일이 자주 있었다고 하는데요.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이곳엔 이렇게 출입을 막는 울타리까지 세워졌습니다. 길을 막기 위해 한때는 경찰까지 동원됐습니다. 날릴 생각도 못했지. 여기뿐만이 아니라 강화, 이 김포 근교에 계속 날리던 장소가 있어요. 그 장소는 다 이렇게 쳐놨어. 그리고 24시간 경찰이 감시를 하고 있었고. 주민들이 대북전단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온 지도 벌써 수년째. 관망하던 김포시도 최근에는 주민 편에 섰습니다. 김포시와 주민들은 정부가 강력히 대처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올바른 법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그래도 남북이 공이 좀 이렇게 좀 약속을 한 거 아니에요. 약속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했으면 좋겠고. 대북전단을 두고 옳고 그름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는 주민들.
표현의 자유도 들을 자유도 권리도 타인의 해를 주거나 피해를 줄 때는 그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인천시가 물주권 확보를 골자로 한 한강 수계법 개정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는데요. 한강 하류 지역인 인천이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물주권을 찾을 수 있을까요? 관련된 이야기 전문가와 나눠보겠습니다. 최혜자 인천 물과 미래 대표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 물과 미래 최혜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천 시민이 내는 수도 요금에는 시민도 잘 모르는 물 이용 부담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수돗물을 1톤 쓸 때마다요, 거기에 170원이 그 수도 요금에 같이 붙어서 나가는 돈입니다. 이 물이용 부담금은 그 상수원 상류 지역 수질 개선과 그 주민 지원 사업을 위해서 하류 지역 주민들이 우리 수돗물 사용량에 비례해 내는 돈인데요. 이것은 그 TV 수신료처럼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용량에 정비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시민들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나도 모르는 채 그 비용을 납부하고 있었다는 게 되잖아요. 이 물 이용 부담금이라는 게 어디에 쓰이고 그동안은 어떤 문제점이 있었던 겁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우리가 물이용 부담금을 내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로 전체 요금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 등은 모르고요. 또 그 개인주택 같은 경우에도 수도요금 고지서를 잘 봐야만 저쪽 한쪽 편에 물이용 부담금이라고 이제 적혀 있는데요. 네. 그 물이용 부담금은 그 팔당호 수질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이유를 그 규제받는 상류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 물이용 부담금을 통해서 팔당 상수원의 수질 개선을 위해서 내고 있었는데요. 네. 근데 당초 목적대로 팔당 수질 개선이라든가 그 주민 지원 등 그런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요. 수질 개선하고 무관한 사업에도 기금이 투입되고 또 상수원 보호와도 관련이 없는 사업에도 기금이 투입되고 또한 사용처에 대해서도 공개되지 않는 그 불투명한 기금 집행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헌법적으로 적법성까지도 문제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인천시가 그동안에 말씀하신 그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한강유역 물관리위원회 간담회에 참여를 해서 인천시 물주권 확보를 위한 2가지 안건 상정을 건의했는데 먼저 그중 한 가지가요. 한강 수계법 개정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한강 수계법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요? 그 인천시는 매해 한 560억 정도의 그 물이용 부담금을 내고서 거기에 한 50억 정도를 돌려받아서 저희들이 그 사용을 해왔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는 물이용 부담금을 제때 내고 그대로 정해진 기금 요율대로 냈는데 정부는 그 고도 정수 처리장 등 그 인천시가 필요한 비용을 좀 지원에 인색해 왔습니다. 네. 그리고 그 수계법이 올해가 만들어진 지 20년째입니다. 근데 이 수계법에 이 수계 기금의 목적을 상류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하류인 인천이 사용할 저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상하류 지역 갈등을 유발해 왔고요. 그리고 그 99년 정해진 이후에 법이 통과된 이후에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기 때문에 달라진 환경 변화라든가 여건 등을 반영하지 못해서 비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 한강 하구에 생태환경 통합관리기관 설립을 또 제안을 했는데 이 기관이 생기면 어떤 점들을 좀 보완해 나갈 수가 있을까요? 사실 이 통일 시대를 앞두고 한강 하구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그 하구의 개념이 모호하다 보니까 그 서울이나 경기, 인천 등 인접한 도시들 간에 이 통합적인 물 관리가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거기가 이제 비무장지대 이제 군사 경계선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생태적인 문제가 있는지 좋은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한강하구를 갖다 생태환경 통합관리기관을 인천시에서 요구를 했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 한강하구의 유일한 전문 관리기관으로서 통합 물관리 시대에 맞춰서 생태적이고 환경적인 그 통합관리를 이제 실현을 하고요.
또한 한강하구와 관련한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그런 상충되는 욕구들을 중재자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한강하구 관련한 거버넌스의 구심점 역할과 남북교류 중심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대표님 지난 총선 때 인천 주권 찾기 캠페인에 함께 동참을 하셨죠. 환경 주권 분야 공약 이행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희가 환경 주권으로 내세운 부분이 주로 이제 그 무료용구당금 인하 문제, 폐지 문제하고 그 수도권 매립지 폐지 문제, 사용 종료 문제를 내걸었습니다. 이제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었는데요. 네.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께서는 인천 시민들을 위해서 역할을 다해줄 것을 기대하고요. 특히 환경주권 분야는 시민들의 삶의 질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약을 이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시민사회는 때로는 함께, 때로는 비판적으로 이행 여부를 계속 지켜보고 책임질할 예정입니다. 네, 우리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겠죠.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최혜자 인천 물과미래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부천시가 국내 시장에 머물고 있는 경쟁력 있는 지역 기업들을 수출 기업으로 육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최근 기술개발 능력과 제품 경쟁력이 있는 지역 9개 내수 기업을 선정해 수출 기업 집중 육성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해당 협약은 한 해 수출액 10만 달러 미만인 지역 수출 초보 기업과 내수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2년간 맞춤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기교통공사가 연내 출범을 목표로 마무리 행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최근 경기교통공사 설립안이 공기업 설립심의위원회를 통과해 설립이 최종적으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조례 제정과 임원 공모 정관 마련 등의 절차를 거쳐 교통공사를 출범시킬 방침입니다. 경기교통공사는 지방공사 형태로 1본부 5개 부서로 운영되며 88명이 근무할 예정입니다. 취득세 등의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한 경기도 내 주택조합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석 달간 8개 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8건의 위법 사례를 적발해 23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사례를 보면 의정부시의 A조합의 경우 아파트 조경 공사비를 누락하고 조합 운영비를 적게 신고해 18억 원의 추징세액이 부과됐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택조합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매뉴얼을 발간해 시군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로 불안과 우울한 증상을 보이는 청소년을 위해 온라인 심리검사를 지원합니다. 상담을 원하는 청소년과 보호자는 경기도 청년전화 1388로 문의하면 시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연계를 통해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자는 검사 이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전문가의 해석 상담을 통해 증상을 진단받고 치료 도움도 받게 됩니다. 벌써 이렇게 더워서 이번 여름에 어떻게 나야 하나 걱정이 앞섭니다. 수요일 아침 기온 20도, 한낮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낮에는 체감 기온 33도를 웃돌면서 무척 덥겠는데요. 외출을 자제하시고 옷차림 가볍게 하셔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여름 더위가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폭염주의보가 발표됐는데요. 낮 기온이 30도에 가까이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목요일부터는 점차 구름의 양이 많아지고 토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날들 속에 열기가 쌓이겠지만 수요일 오후부터 제주도와 전남 지역을 시작으로 차차 장마철에 접어들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TV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